이러한 피해로 인해서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는 7조에 언론구제에 대한 법률 7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서울에서는 여기 프레스센터 광화문에 있는 그 서울신문 빌딩 거기에 프레스센터에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서울이 8부, 그다음에 전체 지방 전체를 다 합쳐서 10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피신청인의 관할이 서울입니다. 작년 한 해 3,500여 건의 중재 신청 사건 중에서 2,500건 이상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접수가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우편과 전자문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는 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언론중재 신청도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 이상이 다 전자로 신청 사건을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된 청구권별의 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경우가, 즉 절반이 넘는 경우가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한마디로 이 언론이 오보를 냈으니 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정해달라라는 내용의 정정보도가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정정과 동시에 하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정정과 별도로 또는 다른 보도사건과 별도로 하는 단독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도 두 번째 정도의 비율 약 30%를 넘습니다. 그리고 반론 보도, 비록 이 오보든 이런 건 아니어도 내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반론을 보도하는 청구하는 것이 11.8%. 이 반론 보도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후 보도, 이 추후 보도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그 이후에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그에 가름하는 이런 경우에 판결에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추후 보도를 청구하거나 청구할 경우 반드시 추후 보도를 인용합니다. 거의 추후 보도의 경우의 인용은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신청인들이 3,500건 중에서 약 2,090건 정도가 신청인 개인이 하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단체가 신청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소송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지 원고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언론중재 사건들은 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즉 신청인이 되는 사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언론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공익적인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까지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 또는 거기 관련 대표자들, 시장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훼손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이유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회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언론 중재와 조정을 신청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공인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소 판단 기준의 엄격성의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단체로 들어와서 신청을 하는 것이 조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인터넷 뉴스에 대한 신청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3,500건 중에서 2,140건 정도가 인터넷 신문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즉 피신청인이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나 또는 인터넷 신문, 방송 이것까지 같이 한다면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약 80% 이를 정도로 요새는 대부분이 다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면 신문에 대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또한 그 중에서도 침해 유형별에 보시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 사건이 96.9%로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상권 침해, 즉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누구 일반인을 어떤 그 기사의 뒷배경처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늘성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있는 100만 분의 1 정도의 화수인 것 같은데도 이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본인을 식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해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어쨌든 이 언론 보도에서 공인이 아닌 사람의 일반적인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새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이 곧 손해배상과 언론사에 대한 직권 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새는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워낙 소상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각심이 언론사들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름을 직접 범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 이런 요새는 이제 많은 경우 SNS를 통해서 닉네임을 통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닉네임으로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성명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500건 중에서 서울에서 2,500건, 약 거의 한 60% 이상은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손해배상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가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한 1,075건 정도가 같이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청구 금액과 그에 대한 조정 금액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청구 금액은 작게는 1,000원부터 제일 많은 사건은 100억 원까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100억 원 이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민사적인 소송으로 제기한다면 이거 인질대 때문에라도 이렇게는 못하시겠죠. 근데 언론중재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에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질대 청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100억 원의 청구도 가능한 건 거죠. 반면에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얼마의 피해 구제 액수가 인용이 되는 것이냐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서의 현재 아직까지 손해배상,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금액이 높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최고가 많았던 것이 이제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작년까지의 기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2019년도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 기준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액의 기준표를 본다면 상당히 액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기준을 3천만 원으로 해서 그 위에 뭐 가점, 감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걸 제가 여기 이 책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밖으로 유출이 될 경우에 이제 그게 그 감점 또는 가점의 기준표를 보면 이 매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 있는 매체냐 또 이 매체 조회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가점, 감점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당신네들은 소위 말해서 영향력 1등급, 뭐 어떤 데는 2등급, 3등급 이러면 매체별로 난리가 날 겁니다. 왜 우리가 3등급이냐, 또 어떤 경우 왜 우리가 1등급이냐, 뭐 이러면서 그럴 거고요. 조회수 같은 것으로 또 가점, 감점 기준을 하는 그 상황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죠. 요새 소위 말해서 킹크랩 사건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이 조회수를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뭐 무슨 아이돌이나 무슨 연예인들의 팬덤 같은 그 매니아들은 얼마든지 프로듀스 101 사건에서는 보시겠지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산정 기준표가 객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매우 정실하게 작성은 했지만 이걸 외부로 공표하거나 유출될 경우에 너무 사회적인 파장이 클 수 있어서 그거는 제가 여기다가 사실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내부적 기준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액수가 적지 않게 높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왜 언중에서 그렇게 세게 때리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메이저급 정도가 아닌 매우 영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징적인 금액을 세게 때리는 것이 크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경우는 그 돈을 기자가 자기 허지만해서 내도록 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사의 페널티가 아니라 기자가 그걸로 인해서 뭐 옷을 벗거나 뭐 자기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여지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정을 해준 게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요. 요새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 피해 배상에 대한 기준이 높고 실제로 뭐 이것을 돈을 낼 수 있거나 없거나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그 보상의 감정들이 더 크다라는 것을 공감대가 되어서 이제는 액수가 굉장히 커진다. 사실상 기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있어서 이제 언중위가 나서서 소위 말해서 피해자에게 이런 정도의 피해 배상을 해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의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손해배상 액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들께서 손해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더욱 이용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사실상은 중재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조정과 중재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변호사님들이랑 당연히 이해가 되실 부분이겠습니다만, 조정은 당사자 간에 조정으로 합의합시다라고 합의하지 않아도 일방의 당사자 신청만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근데 반면에 중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재는 최초부터 양 당사자 모두가 중재 사건으로 이 사건을 끝내자라는 합의가 있어야만 중재가 시작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 큰 이유가 바로 중재는 단심제입니다. 여기서 끝! 하자라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한 번 오기가 어렵죠. 오면 끝까지 가죠. 한 번에 끝내는 단심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 사건의 비율은 매우 낮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조정으로 갑니다. 근데 조정이 사실상 중재처럼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언론사가 피신청인일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내리는 직권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상 조정이 중재처럼 이용되고 대부분 다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